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물가가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을 생각은 없다. 역대급 경기 침체는 그냥 이렇게 딱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온다. 최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부자TV를 네. 운영하고 계신데 네.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부자TV라는 채널에서 최코치라는 활동명으로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연구원으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우연찮게 이제 부자TV라는 채널에서 좀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사랑을 해주셔서 조금 급성장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네. 채널이라서 네. 이렇게 유명한 채널에 나온 게 너무 좀 부끄러우면서도 영광스럽습니다. 유명하다 하니까 제가 또 부끄럽네요. 근데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작년 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성장한 채널이어서 또 얼마나 또 인사이트를 또 투자자들 위해서 들려주실지 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을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게 네. 계속해서 그 시장의 그 리스크 내관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그 중국의 도시 봉쇄 네. 이게 뭐 얼마 안 갈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약간 좀 방심을 하다가 최근에 막 올림픽까지 다 연기를 해버리고 네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장기화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이렇게 시장을 좀 옥죄고 있는 인플레이션 이슈가 한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소. 사실 저는 어떤 시장을 볼 때 네. 본질적인 초점에 좀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론적인 거를 요즘에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부분에 많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결국 역사를 돌아봤을 때 경제학 이론대로 시장이 움직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특정 어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조금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겠는데 특정 세력이나 어떤 특정 주체들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적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인플레이션을 경제학으로 풀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제 꺾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지금 이미 지표가 일부 꺾이긴 했어요. 맞아요. 피크아웃을 네, 했더라고요. 피크아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근데 이 피크아웃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걱정하지 않는 수치까지 떨어지는 걸 원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사실 최고점에서 피크아웃이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치가 지금 40년 만에 거의 최고치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이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치는 2%에서 많아봐야 3%거든요. 근데 지금 8%까지 올라가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냐가 중요한데 이게 단기간에 사실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물가가 오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물가가 조금 더 튀어오르게 하는, 그러니까 많은 대중한테 알려지게 하는 트리거의 역할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코로나 때 천문학적으로 풀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의미인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면 그럼 결국은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코로나 봉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장에 말도 안 되게 풀리는 이 돈들이 회수가 돼야 해결이 가능한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8%까지 간 게 순식간에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사실 전쟁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40년 만에 최고치인 물가가 한 방에 2%로 내려간다? 이거는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은 이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저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절대 해소될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간, 장기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거의 한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간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소한 연말까지는 이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의 의도도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과연 미국이 지금의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기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엄청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득을 본 게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가장 큰 게 사실은 미국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과연 이 상황을 무조건 싫어해서 정말 이걸 잡을 생각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다가간다라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그런 에너지 패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결국 미국이라는 국가가 역사적으로 가장 강대한 이 패권의 힘을 가졌던 이유가 원유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우디와의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에너지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 패권을 가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틀어졌어요. 최근에. 사실 뭐 최근이라 하기엔 좀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이미 미국이 석유 수출을 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는 순간부터 이 에너지 패권의 싸움이 새로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가 그동안은 에너지가 원유가 메인이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주도권 싸움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에너지 싸움이 결코 싫어할 리가 없다. 분명히 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심지어 이번에 전쟁 사태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미국한테 등을 돌리고 있던 유럽 국가들이 다시 완벽한 미국 라인으로 돌아섰거든요. 과연 미국에 있는 그 수많은 정치인들과 돈이 많은 이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림조차도 그리지 못하고 행동을 했을까?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당장 잡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문제가 인플레 단 하나만 보면은 뭐 그렇게 네.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인플레 때문에 네. 연준이 계속해서 강력한 긴축 스탠스를 보내고 있잖아요. 네네. 물론 뭐 파월 의장이 최근에 0.75% 금리 인상은 뭐 안 하겠다 약간 좀 그런 시그널을 보이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그 중립금리 달성을 위해서 0.5%씩 또 몇 번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시장에서 그렇다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야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물가는 네. 오르는데 이게 경제는 안 좋아지는? 네네. 이런 시나리오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경기의 역대급 경기 침체는 그냥 이렇게 딱 정의해드리고 싶어요. 반드시 온다. 예, 이건 안 올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네. 사실 투자나 경제에서 반드시 무조건이라는 용어는 되게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예, 함부로 써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질적인 의미에 봤을 때 경제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지만 높이 성장한 만큼 하락폭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세상의 이치잖아요. 어디든 간에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근데 올라가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내려가는 것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전 세계가 이미 미국이라는 국가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10년 동안 푼 돈이 그 전에 100년간 푼 돈보다도 몇 배가 많았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단 2년도 안 되는 시점으로 푼 돈이 지난 100년간 푼 돈보다도 10배 이상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렸는데 시장은 이 돈이라는 화폐를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이 유동성으로 인해 상승한 자산 가격이 반드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고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게 당장 올 것 같으냐 아니면 시간이 좀 더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바라보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뭐 역대급 경기 침체라고 하면은 네네. 듣자마자 좀 약간 좀 무서워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뭐 사실 역사적인 그런 네. 버블이 붕괴됐던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네네.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네. 뭐 그 정도와 이제 뭐 견줄 정도로 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제 위기는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근데 이유는 그냥 다양했을 뿐인데 결국은 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해서 높게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 높게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주식에서 얘기하는 적정 밸류에이션 혹은 그렇죠. 적정 가격이라는 게 과연 시장에 존재할까?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인간 자체가 욕망 덩어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이 욕망이 집약된 게 투자 시장인데 그로 인해서 적정 가격에서 이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은 욕망이 달라붙기 때문에 적정 가격보다도 무조건 더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이 나올 때마다 그런 버블은 항상 생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 신성장 플러스 지금 새로 생긴 게 뭐냐면 에너지 패권의 싸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미국이 패권을 주도하기 위한 싸움들이 여러 번 있었고 네. 그때마다 이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게 시장의 엄청난 폭락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미국발 부동산 위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재미있는 것은 2008년도에 미국의 가장 대항마로 나왔던 게 유로화거든요. 유로화가 그때 처음 생겼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달러의 패권에 도전을 한 건데 아이러니하게 그때 미국발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무너졌어요. 근데 미국은 단 2년 만에 경제를 회복했고 그때 패권에 도전했던 유럽은 아직도 그때의 경제 수준을 회복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오히려 미국은 강력하게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잡고 거기에 도전했던 국가들이 크게 무너지면서 시장을 항상 이렇게 위치를 잡아왔다. 과거 일본도 그랬고, 네. 2018년도에 중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성장에 대한 과도한 성장과 거기에 따른 에너지 패권의 싸움,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시장은 결코 어중간한 하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뭐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빠진 상황이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네. 여지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걸 보면은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갖기도 하는데 사실 전문가가 신이 아닌 이상 반드시 이쪽으로만 간다라고 100% 맞추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둘 다 확률은 항상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라는 걸 우리가 뭐 무조건 알 수는 없으니까. 단지 어느 쪽으로 갈 가능성, 즉 확률이 높느냐라는 시점으로 봤을 때는 네. 저는 밑으로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의 이 시장의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의 드라마틱한 성장이 나올 만한 원동력이 있다면 네. 그러면 이게 밑에 소위 말하는 하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그런 위기가 안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을 만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 이유가 혹은 어떤 전 세계에 공조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봤을 때 사실 지금 없거든요. 신성장이라는 게 뭐 처음 나온 게 아니어서 이미 나올 만큼 나와서 그 시장에서 거품이 형성될 만큼 형성이 됐고 전 세계가 공조라는 거를 이미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풀어진 상태고 그럼 여기에서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나? 돈을 더 풀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나? 없거든요. 전쟁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그거를 긴축을 딜레이 시킨 건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지금 연준이 돈을 풀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명분이라는 걸 가질 수 있을 만한 돈을 풀려면 그냥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물가가 더 오를 것 같느냐라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야 이 시장이 조금 기대를 할 만한데 네. 인플레이션이 살짝 꺾이면 뭐합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전혀 꺾이지 않았어요. 얘가 안 꺾이면 당장의 인플레가 내려오면은 사람들은 결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야 그럼 연준이 좀 방어를 해주겠네? 그러면 나중에 물가가 더 오를 테니까 나는 이 인플레를 해치할 수 있는 곳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지. 그리고 자본이 몰리면 결국은 현재의 인플레이션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여기에서 어떤 방어를 해주거나 돈을 푼다?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푼다라고 하면 기축통화로서의 가장 큰 신뢰를 잃게 됩니다. 전 세계에다가. 왜냐? 여기서 더 큰 거품을 만들었다가는 너네가
물가가 잡히지도 않는데 돈을 덮는 바람에 전 세계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너가 기축통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이다. 이게 만들어진다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성장할 만한 더 요소가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오히려 밑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그렇다면 당장 이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 파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럼 경기 뭔가 그 침체 시기? 역대급 네네. 그런 침체 시기가 한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침체 시기. 네, 방금 그런 막 네. 폭락이 일어난다든지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시점이라든지. 사실 이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폭락이라는 건 오지만 이걸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시장이 확 내려앉을지는 우리 과거 버블 역사를 보면은 갑작스럽게 시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생겨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걸 언제 올까라고 맞추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과거 몇 개월 전부터 시장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 시장에서 그래도 해지를 좀 할 수 있는 인버스 같은 것들을 좀 매수를 해놓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언제 온다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당장 와도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네. 이제 주식을 매수하거나 그거는 위험한 행위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네. 어렵다라고 봐요.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주식을 지금 사도 되나요? 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답을 본다면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과 사지 말아야 될 타이밍이라는 건 없다고 봐요. 사실 주식은 언제든지 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그거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시장이 지금 사서 만약에 크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본력을 갖췄다라고 하면 사실 그게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현재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앞에서 말했던 요소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하면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최대한 우리가 방관하자. 뭐 날씨로 예를 든다면 태풍이 오고 있는데 이 태풍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그거는 너무 상황과 맞지 않다. 어떻게 본다면 오히려 태풍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라고 해서 그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우리가 피했다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응축해놨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이 총알을 가지고 네. 그때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맞지. 지금 굳이 시장이 엄청난 폭탄이 터질지 안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또 다른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해보십시오는 필요하지만 지금을 2020년이나 작년처럼 아주 강세장이 왔을 때처럼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